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septic shock의 에비던스 베이스드 치료,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코비드 19 감염의 치료, 벤틸레이터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에서 박테리얼 패소젠의 주된 원인균으로 스트레프토코칼 뉴모니아를 의심하고 스트레프토코칼 뉴모니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의 항생제 치료 가이드라인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를 일으키는 원인은 정말로 박테리얼 패소젠이 그렇게 많이 차지할까요? 그리고 스트레프토코칼 뉴모니아가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관찰 연구에서 여러 가지 컨트로버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NEJM의 2015년에 발표된 이 논문을 보시면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 환자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아주 많은 검사들을 시행해서 정말 원인이 뭔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이 연구 결과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로 입원한 환자들에서 원인균을 찾기 위한 검사들을 여러 가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38%에서만 패소젠을 찾을 수 있었고, 예상과는 달리 바이러스가 23%를 차지했고, 이 23%는 전체 뉴모니아 환자를 말합니다. 박테리아는 바이러스의 반도 안 되는 11%만 차지했고, 그리고 각각 개별적인 원인을 보면 라이노바이러스가 9%, 인플루엔자가 6%, 스트레프토코칼 뉴모니아가 5%만 차지했습니다. 즉 100명의 입원이 필요한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 환자들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해도 100명 중 5명한테만 스트레프토코칼 뉴모니아가 나왔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예상보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네, 물론 원인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원인균을 찾은 사람들 내에서 보자면 한 13% 정도 원인균을 찾은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 환자의 13%에서 스트레프토코칼 뉴모니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트레프토코칼 뉴모니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고, 또 오히려 인플루엔자가 더 많았죠. 이 내용이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 가이드라인의 반영에 대해서 2019년 미국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 가이드라인에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 환자인 경우에는 블러드 컬처, 스푸튼 컬처가 필요 없고 단지 인플루엔자 검사만 하라 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septis나 septic shock 환자 치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플루이드 인퓨전, 그 초기에 플루이드 로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가 되어 있었는데, 여러 RCT 연구 결과 다른 결론들이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sepsis나 septic 환자에서 플루이드 볼륨 리플레이스먼트를 한 결과들을 보면 일단 셀라인이나 알부민이나 차이가 없었으니까 일렉트로라이트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스타치는 도리어 더 해로웠으니까 콜로이드 중에 특히 스타치는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콜로이드와 크리스탈로이드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콜로이드를 쓸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알부민도 도움이 안 됐고, 그렇다면 일렉트로라이트 보는 크리스탈로이드 리플레이스먼트가 중요한데, 크리스탈로이드는 크게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와 노멀 셀라인이 있습니다. 그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의 대표격은 하트만 솔루션하고 락테이티드 링거 솔루션, 플라즈마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런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와 노멀 셀라인이 어떤 게 더 좋을까 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즉 하트만 솔루션이나 플라즈마 솔루션이 더 좋다라고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루이드를 줄 때 단지 플루이드를 초기에 많이 줘버리면은 디스트리뷰티브 샥 상태인 septic 샥 환자들에게는 플루이드를 많이 줘도 그 플루이드가 혈관 내에 남아 있지 못하고
혈관 밖으로 다 새버립니다. 그런 부종을 더 일으키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고요. 그래서 플루이드를 주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 테스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일 간단한 거는 패시브 레이즈 테스트입니다. 즉 하지를 높인 상태에서 하지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짧은 시간 내에 플루이드 250ml나 300ml를 빠른 시간 내에 주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때 펄스 프레셔나 BP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 환자에게 플루이드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베소프레서는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은가? 노르에피네프린이 좋은가? 도파민이 좋은가? 그러면 1차 약제로 뭐를 줬을 때 2차 약제로 언제 컨비네이션 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도파민보다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더 좋아서 노르에피네프린 퍼스트가 되었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을 줄 때 이것만 도수를 계속 올릴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주자가 2차 약제를 컨비네이션 할 것인가를 보는 연구 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한 15 마이크로그램 per 미니트 정도까지만 주고 그 이상 줘야 될 상황, 즉 혈압이 그 정도 줬는데도 혈압이 아직 잘 회복이 안 될 때는 노르에피네프린 도수를 무작정 올리기보다는 바소프레신을 2차 약제로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티코스테로이드를 septic시 환자에게 주는 연구도 어떤 연구에서는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주는 것이 모탈리티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들이 있지만은 대체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도움이 됐다는 연구들도 하이드로코티존을 저용량으로 꾸준하게 인퓨전 했을 때 도움이 됐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리골 다이렉트드 케어, 얼리골 다이렉트드 케어의 핵심은 초기에 플루이드 로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하더라도 실제로 모탈리티는 도움이 안 됐고요. 대규모 관찰 연구 결과 초기에 플루이드를 많이 주는 것은 예후 호전에 도움이 안 되고 다만 항생제를 최대한 빨리 1시간 내에 항생제를 최대한 빨리 주는 것이 예후 호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관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septic시 환자를 볼 때는 가능한 조기에 발견해서 가능한 빨리 블러드 컬처 샘플을 받고 IV 안티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 중에 재밌는 것은 안티를 빨리 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컬처 하기 전에 안티 주고 컬처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근데 보니까 그 예상했듯이 IV 안티 주고 난 다음에 IV 컬처 나가면 블러드 컬처의 원인균을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블러드 컬처를 최대한 빨리 하고 IV 안티를 최대한 빨리 주는 것이 예후 호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그 early sepsis severe sepsis septic shock 번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1시간 내에 sepsis나 septic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해야 될 것을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락테이트를 재는 검사를 한다. 블러드 컬처 나간다. 브로드 스펙트럼 안티를 준다. 인트라비너스 플루이드를 준다인데요. 인하스피탈 모르텔리티 관점에서는 이 SEP1을 다 지키는 것은 예후에 별 차이가 없었고 단지 브로드 스펙트럼 안티를 최대한 빨리 주는 것이 모탈리티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는 논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기에 가능한 빨리 IV 안티, 브로드 스펙트럼 IV 안티를 주고 그리고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리시니스를 봐가면서 플루이드를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패시브 레이징을 하고 플루이드는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인 하트만 솔루션이나 플라즈마 솔루션으로 한 500에서 1리터 정도 줘보고 리스판시브니스를 보는데 그래도 혈압이 크게 돌아오지 않으면 가능한 빨리 노르에피네프린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민 아테리얼 블러드 프레셔 타겟은 65 또는 60 정도로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65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근데 또 고려해야 될 게
노르에피네프린을 달 때 꼭 그 C라인을 넣어야 되는가? 그런데 다행히도 C라인은 꼭 넣을 필요가 없고요. 페리페랄로도 조금 굵은 라인을 잡으면은 페리페랄로도 줄 수 있습니다. 주고,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은 한 1마이크로그램에서 한 2마이크로그램 per minute로 주고 단계적으로 올리되 30마이크로그램 15나 30마이크로그램 이상 필요하게 될 때는 2차 약제로 베소포레신을 컨비네이션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코비드 19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비드 19 감염은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감염이 특정 스페셜리스트만 봐도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컨트롤이 되고 있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ICU 케어나 의사들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관리하기 힘들고 다른 의사들이 다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진료 의사라도 코비드 19의 감염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될 이슈들이 있고요.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은 코비드 19 이 바이러스가 ACE 프로테인을 대문으로 삼고 우리의 셀에 침투하게 되는데, 최근의 이슈는 고혈압 환자 중에 ACE 인히비터나 ARB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컴펜세이트로 ACE 프로테인이 더 많이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바이러스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 특히 심부전 환자인 경우에는 ACE 인히비터나 ARB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환자들한테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가설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ACE 인히비터나 ARB 제제는 ACE하고 붙잖아요. 그렇다면 대문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스피로노락톤 그리고 ACE 인히비터나 ARB 같은 이렇게 ACE2 프로테인과 결합하는 약을 치료적으로도 써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직은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ACE 인히비터나 ARB 제제를 쓰는 사람은 그 약을 중단하지만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에서는 류코피니아, 림포피니아가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또 최근에 이슈되는 건 D다이머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예후가 나쁩니다. 그리고 펄머너리의 카필라리에서도 마이크로 엠볼라이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트롬보제네틱하지 않은가, 환자가 나빠지는데 이 트롬보제네틱한 것이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D다이머가 올라간 코비드 19 환자인 경우에는 로우 몰레큘러 웨이티드 헤파린인 에녹사파린이나 본다파리눅스를 좀 더 고용량 쓰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ARDS까지 일으킬 경우에는 플루이드를 많이 주지 않는 플루이드 스페어링 리서지테이션을 하라라고 아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폐와 폐포에 감염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카필라리 릭이 발생하는 디스트리뷰티브 샥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플루이드를 많이 주면 폐에 물이 더 차겠죠. 그래서 플루이드는 가능한 스페어링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고, 어떤 기관에서는 아예 메인터너스 플루이드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주지 마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19으로 ARDS가 생겼을 때는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을 하는데,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의 기본 개념은 폐가 너무 과팽창하지 않도록 로 타이달 볼륨을 주고, 그리고 플래터 프레셔, 그러니까 기도 내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30 미만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환자가 바로 누워 있을 때는 심장에 의해서 폐가 눌려지는 영역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엎드리게 되면은 심장에서 폐가 눌러지는 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블러드의 디스트리뷰션이 아래쪽으로 좀 컨제스트 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엎드리게 되면은 다시 그런 것들이 재분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ARDS 코비드-19에 의한 ARDS가 나타날 때 롱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의 핵심이 로우 타이달, 그리고 그리고 폐가 아테렉타시스에 대해서 그 공기가 에어레이션 되지 않는 부분을 줄여주는 핍, 그리고 프로닝을 하는 것이 롱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의 핵심이 됩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요. 로우 타이달 볼륨, 핍, 그리고 프로닝 포지션, 이것이 롱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의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벤틸레이터도 우리가 뭐 세팅할 일이 없길 바라지만은, 하지만 요양병원만 해도 벤틸레이터를 사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볼륨 컨트롤드 벤틸레이터에 나타나는 커브고요. 우선적으로 이것은 압력 커브입니다. 자, 처음에 압력이 쭉 주어지면서 픽에 이르게 되면 이때 알베올로스 이때까지 브론크스 브론키올들이 압력을 받으면서 요 상태 최대압까지 올라가면 이제 브론크스 브론키올들이 다 오픈이 되게 되면서 이제 알베올로스로 에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픽을 지나서 피 플래토, 이 플래토 기간에는 알베올로스가 팽창하게 되는데요. 이 알베올로스가 팽창하는 피 플래토가 잘 알아둬야 되는 압력입니다. 이 피 플래토가 많이 높다면 알베올로스에 상당히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 그러면 알베올라의 럽처나 디스텐전 같은 손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 플래토 압력은 3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알베올로스가 열렸다가 이제 호기 상태, 즉 숨을 내쉬는 상태가 되면 다시 공기가 쭉 빠질 텐데요. 이 핍이 걸려 있지 않은 상태라면 폐포가 다시 찌그러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포가 찌그러들었다가 펴졌다가 완전히 찌그러들었다가 펴졌다가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폐포 안에 작은 막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폐포가 완전히 찌그러졌다가 다시 펴졌다가 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핍을 걸어줘서 완전히 찌그러지지는 않도록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